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혁입니다. 의료윤리, 그리고 생명윤리를 전공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제가 직접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봤던 입장이라서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건강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 데이터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좀 제 논문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 표현이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어떤 의미인지는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보건의료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환자 또는 일반인의 데이터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활용할지 충돌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논리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호와 활용의 윤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이 건강 데이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요. 좀 개괄적인 설명도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왜 굳이 이 표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지 않는 이 건강 데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 건강 데이터의 기준과 공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이야기가 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 되고요. 외국에서는 이 논의를 가지고 심포지움 그리고 연구단이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진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사실 데이터에 관한 사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인체 유래물의 사례인데요. 왜 그 사례를 가지고 제가 이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 건강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윤리적인 접근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윤리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법적인 접근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겹치는 영역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 조항을 제시하거나 비교법적인 어떤 논의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정말로 핫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공공의료 데이터 민간보험사 활용 문제인데요. 이 사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 보건의료 쪽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하는 표현으로는 보건의료 데이터라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는 보건의료 정보라고 하는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해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문헌에서도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는 직접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얻어낸 뭐 주로 수치겠죠. 수치화된 값을 의미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석하거나 어떤 추론 과정을 거쳐서 얻어낸 의미 있는 지식을 정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 분석 방법들이 발전하고 데이터의 활용 방식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그런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그런 분석 과정을 거쳐서 다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이런 보건의료 데이터든 보건의료 정보든 간에 현재 명확한 정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나마 이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보건의료 정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 보시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보건의료 쪽에서 데이터다라고 할 때 가장 뭐 의미에 근접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런 데이터의 상당수는 뭐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이라고 하면 뭐 교과서나 논문 모두 포함될 텐데 이걸 뭐 공유하고 분석하는 것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의료 광고도 당연히 보건의료와 관련한 뭐 음성, 영향, 뭐 영상, 문자겠죠? 이건 오히려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공유하고 분석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의원이 뭐 예를 들어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한 정보 또한 보건의료와 관련한 숫자 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물론 뭐 일부 병원들은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 정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과대학 교과과정도 당연히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자, 뭐 음성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두 보건의료 정보입니다. 위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 데이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일단 외국에서 헬스 데이터라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아직까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나마 뭐 어떤 사전을 보면 건강 상태, 질병, 삶의 질 등에 관한 역학적 정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또 상당히 좀 막연한 표현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뭐 어떤 활용과 보호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건강 및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뭐 집단으로부터 취득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 다른 자료들은 사실 활용이나 공유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인이 직간접적으로 그 생성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병원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랫동안 그에 대해서 비밀보호라고 하는 윤리적인 의무 그리고 법적인 의무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합의해 온 내용입니다.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꼭 이제 병원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저희가 건강 서비스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저는 그냥 트레디셔널한 그 시계입니다만 뭐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뭐 무슨 워치라고 하는 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웨어러블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니면 또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자료들이 건강 데이터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의료인이 간접적으로 생성에 개입을 합니다. 그것이 의료인이랑 완전 무관한 상태에서 뭐 기업만 그 생성을 뭐 완전히 관여한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계 또는 의료인이 이것은 의료와 관련된 자료다라고 확인해주고 그 진단과 분석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것을 타당한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라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건의료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보호와 활용의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자료는 의료인이 직간접적으로 그 생성에 개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 물론 꼭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또 빅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빅데이터의 형태로 큐레이션 된 것으로 모아져서 저장되고 관리되는 데이터여야 합니다. 사실 뒤에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개별 항목 하나는 실제의 분석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분석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은 데이터가 모여져서 적어도 뭐 수백 명, 기본적으로는 뭐 수만 건, 수백만 건 이 모여 있어야 실제로 활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돼서 모여진 데이터를 이 발표에서 이야기하는 건강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일 때만 저희는 현재 보호와 활용이 충돌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강 데이터라는 것이 왜 활용할 때 문제가 되느냐? 일단 활용하면 좋겠죠. 해서 뭐 분석도 하고 환자 질병도 찾고 이전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뭐 건강상, 예방상, 뭐 보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 별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누군가가 식별이 되고 그 식별된 개인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도 저희가 개인으로부터 나온 건강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민감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언제나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이런 민감 정보는 개인의 차별 가능성을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다른 데이터와는 달리 이런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에는 여러 당사자가 개입합니다. 뭐 일반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상 그리고 영상 데이터는 그냥 제가 만들고 그래서 뭐 어딘가 지금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을 것이고 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생성과 활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뭐 개인이든 환자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의료인이 개입해서 정당한 의료 관련 데이터로 인정하고 그것을 어떤 기관, 병원이든 아니면 뭐 건강보험공단이든 그런 공단이 수집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연구자 또는 기업이 직접 받아서 활용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즉 여러 주체들이 이 데이터 활용에 개입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 전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보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포크라테스적 전통이 이미 있죠. 의무기록 보호해야 된다. 라고 이미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또 별도로 이런 의료 데이터 말고도 보건의료 데이터 말고도 건강 데이터 말고도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1967년인데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의 논의라고 합니다. 이때 이 논자가 주장했던 것은 개인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뭐 정부라든지 기관이 아주 큰 규모로 데이터를 획득한다,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전제 때문에 개인의 활동이 제약받게 된다라고 하는 논의였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인터넷에 막 글을 올린단 말이죠. 뭐 뭔가를 씁니다. 뭐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뭔가 글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활동이 만약 뭐 국가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 사이트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너가 만약 잘못된 글을 올린다면 바로 너에게 고소할 거야 또는 처벌할 거야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면 저는 제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겁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이미 벌써 67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때부터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것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어떤 뭐 정부나 기업이 그런 식으로 대규모의 정보 수집을 통해서 개인을 제약할 수 있다면 개인은 그에 반해서 나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형태는 그때 당시의 법적 논의에 따라서 소유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한창 뭐 인권 뭐 이런 논의들도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논자는 그것보다는 어차피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물적인 기반에 의해서 좀 어떤 보호나 아니면은 제약을 걸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소유권적인 법제로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가 나온 이후에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냥 개인정보 하면 보호할 대상이고 그래 뭐 어떤 사람이 혹시 그런 국가의 또는 뭐 어떤 기관의 어떤 데이터 오용 가능성으로 지금 뭐 위기를 느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잘 보호해 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물게 했을 뿐이고 그 활용에 관한 논의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특히나 뭐 물론 다른 데이터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보건의료 데이터 또는 건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뭐 심지어는 90년대 아시는 것처럼 EMR이 보급이 됩니다. 거의 모든 병원 의원이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문제가 된 것은 데이터의 활용이 아니라 의료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 이게 의료 정보가 이제 다 전산화가 됐으니까 유출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호해 줄지 우리가 논의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또 해킹이 사회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해킹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뭐 해커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네. 위험하게 특히나 나쁜 손에 의해서 활용될 수가 있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가 오랫동안 문제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라는 논의가 시작되죠. 사실 그 전부터 물론 논의가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구체화된 것은 2010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흐름을 보시면 FAANG라고 하죠. 지금은 메타로 바뀌었습니다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또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 기억나실 겁니다. 마지막 G는 구글이고요. 이런 지금 이 언급한 회사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그전에는 IT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데이터 기업이라고 부르고 고객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하고 활용해서 다시 서비스를 확장하고 성장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삼는 이런 데이터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2009년 물론 이 기업들이 그 전에 생겼지만 주식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가 정립되기 시작했고요. 빅데이터 논의가 시작됐고 인공지능의 세 번째 물결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또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논의가 부각이 된 것이죠. 물론 2009년보다는 조금 더 뒤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정밀의료 논의, 프리시전 메디신 논의가 한참 나왔고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 이니셔티브를 2015년 시작했던 것을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그 조금 전에는 이제 미래의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P4 메디슨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 P4라고 하는 것은 Predictive, Preventive, Personalized, Participatory의 약자죠. 그래서 예측, 예방, 개인, 참여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의학의 흐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의학이자 새로운 의학적인 실천의 기반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즉 미래의 의료를 이야기할 때 또는 우리가 지금 의학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데이터를 빼고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시점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됐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의료에서의 데이터 활용의 필요와 적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왼쪽은 이제 미국에서 mHealth, 소위 말하는 이 모바일 기기들 또는 스마트폰의 앱 같은 것들을 가지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의 시장 크기를 직접 2026년까지니까 뒤에는 예측일 텐데요. 그래서 추계의 그래프를 제시한 것입니다. 2015년에 비해서 2026년의 예측을 보면 몇 배 성장한 걸까요? 아무튼 여기 수치가 지금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것은 특히나 2021년, 2022년 지나면서 소위 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냥 그렇게 중요한 그래프는 아니라서 그냥 좀 일부만 실었는데요. 2011년에서 2022년에 미국에서의 이 디지털 헬스 분야의 벤처가 펀딩을 받은 이 금액을 보시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뛰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수치들을 간단히만 봐도 이런 데이터, 디지털 이런 부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19가 소위 말하는 비대면 환경, 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원격의 접근들을 필요한 것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필수 불가한 어떤 의료의 한 요소로 사용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 데이터의 활용 논의는 지속 중에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마이헬스의 플랫폼 사업일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2021년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고, 이것은 동의에 기반해서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떤 다른 기관에서 지금 쌓아놓은 의료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병원에 가서 가지고 있는 의무 기록들을 제가 동의한다면 이제 다른 병원에서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뭐 소위 말하는 마이 데이터에 속합니다. 이것은 개인주도 의료 데이터의 관리를 통해서, 즉 환자가 내가 여기 있는 정보지만 저쪽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개인주도입니다. 의료 데이터의 관리를 통해서 국민 건강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장벽이 많습니다. 특히나 2021년에 의료 데이터 기업 간담회라고 해서 여러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마이헬스의 플랫폼 사업에서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들을 했는데요. 사실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새로 구축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정말로 그것을 분석하고 내가 사실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을 들였을 때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 국내의 자료를 그렇게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것은 좋다 치지만 그런 자료의 분석 방식을 외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의 자료 활용 방식과 외국의 자료 활용 방식은 다른데, 아시겠지만 국내의 그런 데이터 기업들은 국내 서비스만으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해외에 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데이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다음에 똑같이 사용할 수도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나간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헬스의 플랫폼 사업이 무언가를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산업적으로 활용되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제에서, 이 발제에서는 마이헬스의 플랫폼 또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의료 데이터 개방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2020년 데이터 3법에서 나온 것이죠. 왜 이것이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는 크게 편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수집된 대규모의 정보를 가져가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이득의 측면에서도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심평원이라든지 건보공단이 모아놓은 공공 데이터 또는 뭐 꼭 이게 공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그 대형 병원들이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막 구체적으로 간 곳은 몇몇 병원밖에 없고 모든 병원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추후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사례에서 다시 다루려 합니다. 사실 보신 것처럼 이미 보호에 대한 이야기는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활용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최근에 대두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활용에 대한 필요와 요구는 상당히 크지만 이 이전까지 저희가 계속 가져왔던 이 보호라고 하는 틀, 환자를 보호해야 되고 개인을 보호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 의료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저희가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개인 식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활용 과정에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특정 건강 데이터로 인해서 개인이 식별되거나 또는 그 내용에 인해서 당신의 어떤 유전 질환이라든지 당신의 어떤 신체적인 요소 때문에 당신은 뭐 보험료를 더 많이 내셔야 됩니다. 뭐 또는 취업하시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식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대규모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어떤 질병을 식별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특정 집단, 뭐 대표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집단의 데이터가 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서비스 또는 분석 결과물은 그런 취약계층이나 뭐 예를 들면 장애인 집단의 내용은 분석할 수 없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처음에 데이터를 포함하지 못했던 이 집단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포함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을 건강 데이터 격차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차별의 문제는 두 가지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개인이 식별되거나 또는 그 개인의 정보 때문에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 다른 하나는 나의 정보를 포함시키지 못해서 내가 그 서비스에서 누락될 가능성. 이 두 가지의 차별 문제가 작동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는 데이터 활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식별이라든지 재식별 가능성 그리고 그에 인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은 사실 기술적인 접근의 문제일 거고요. 그 분석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심의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식별 가능하다고 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저희 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데이터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약한 정도라도 식별 가능성은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식별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제 활용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로 논의가 끝나야죠. 그렇다면 식별을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는 식별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기술적인 접근, 재식별 가능성을 차단하는 분석적 방법과 그 연구원의 관리에 대한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식별, 재식별은 데이터 활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차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데이터 활용 안 된다. 라고 하는 논의는 사실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논의가 됩니다. 오히려 건강 데이터가 보호와 활용에서 충돌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 소유권입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지금까지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데이터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유권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데이터 소유권을 만들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한 거죠.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유럽의 논의에서는 데이터 소유권 법적 실무적으로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평가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 이거 제일 큰 문제라고 하면서 데이터 소유권은 의미 없으면 이거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적인 측면이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그거는 개인의 재산이지라는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재산권 부여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이 이미 어떤 기관이든 아니면 기업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정보 주체, 그 정보가 나온 출처인 그 개인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소유권입니다. 이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거는 그러면은 개인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마이데이터 논의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데이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내에 있던 자료를 개인으로 일단 어떤 관리에 대한 권한 또는 어떤 전달의 권한을 넘기고 그것을 다시 다른 기관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어떤 논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뭐 예를 들어 뭐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관이 수집했고요. 그것을 다른 기관이나 기업이 받아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뭐 예를 들면 건보공단에 있는 데이터가 바로 뭐 예를 들면 모 기업으로 넘어가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 데이터라고 해서 저한테 왔다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저도 뭐 거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쓰시죠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업에서 바로 다른 뭐 예를 들면 기관에서 바로 기업이 받아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상황, 개인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개인에게 통제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또는 개인은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건강 데이터 소유권의 윤리라고 하는 연구에서 이것은 정의에 기반해서 기관에게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건강 데이터의 활용해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이것을 사례 기반 그리고 데이터 활용의 맥락으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를 위한 사례가 현실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참조할 것인데요. 인체 유래물에 대한 특수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헬라 세포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사례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클 무어의 비장세포 소유권입니다. 왜 인체 유래물 이야기가 나오냐? 사실 인체 유래물과 건강 데이터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가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윤리적인 법적인 참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인체 유래물 기증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체 유래물 기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아직 건강 데이터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직 모호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진짜로 데이터를 기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비슷하냐라고 얘기하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 1차적인 의미에서는 두 개는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같이 보시죠. 일단 인체 유래물 기증은 저희 이미 충분히 확립되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동의까지 저희가 사회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건강 데이터는 어떨까요? 건강 데이터를 기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최근에 2019년에 영국에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요 건강 데이터의 기증이라고 한다면 정확히는 사망 후에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특정 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기증을 받은 기관은 기증받은 건강 데이터의 독점적인 활용 권한을 지닐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아직 현행법상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 연구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고 이에 관한 문헌도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이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의 소유자인 개인이 사망하기 이전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기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증의 사례처럼 데이터의 독점적인 활용 권한을 기관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물론 이미 개인 유전자 정보를 매매하는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 그 건강 데이터 뭐 넘기고 뭐 기증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 유전자 정보를 매매하는 회사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웹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사망 후에 건강 데이터를 기증하는 것에 대한 유럽의 윤리 규약을 제시한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입니다. 오늘 뭐 구체적인 내용은 더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연구 그리고 기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미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다면 이미 개인이 그 자기 정보를 매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윤리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할 게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법적 제재 그리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미 서비스가 만들어진 상황인 것이죠. 인체 유래물과 건강 데이터를 기증한다라고 했을 때는 둘은 목적이 유사합니다. 둘 다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그리고 임상과 의학 연구의 발전을 위함이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유래물과 건강 데이터는 지위상 유사성을 지닙니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둘은 주체와 동등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체 유래물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떤 개인의 존엄성의 연장이라고 해석하는 문헌도 있고요. DNA 어차피 인체 유래물에도 다 DNA가 들어있을 텐데 그 DNA에 기초해서 인격적인 중요성 또는 인격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와 분리 가능하지만 여전히 나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럼 건강 데이터도 그러냐? 건강 데이터에 관한 또는 이런 데이터 윤리에 관한 어떤 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플로리디는 이 데이터 세계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는 이미 상당 부분 데이터 세계에서 살고 있죠. 저희의 뭐 SNS를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뭐 구글 검색 사이트만 이용하더라도 제 정보는 이미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나라고 하는 어떤 나의 디지털 대용품을 모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 거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 검색하고 있는 누구는 뭐 딱 몇 살은 아니지만 몇 세 범위 안에 들어갈 것이고 이 사람은 남자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좋아하는 그런 개인의 특징들에 기반한 이 리스트가 쫙 나열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저희의 정보를 확인할 때 있어서 그냥 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활동, 클릭, 뭐 어떤 것을 읽고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고 이런 자료들에 기초해서 이 사람은 누구이다라고 하는 디지털 개인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개인 모형에서 건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디지털 인간의 필수 구성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즉 건강 데이터라고 하는 건 물론 뭐 데이터 복사하고 뭐 어디다 뭐 넘기고 저장하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체 유래물과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나온 나의 구성 요소이자 나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체 유래물과 건강 데이터는 모두 인간 주체의 구성 요소이며 따라서 그 활용에 있어서 주체의 결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했을 경우 주체의 위해와 차별이 발생 가능하다라는 공통점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체 유래물에 대한 내용과 건강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반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차이도 있습니다. 인체 유래물과 건강 데이터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성, 두 번째는 간접적 상호성, 세 번째는 다수성입니다. 인체 유래물은 그 단독, 뭐 예를 들면 제 피다, 제 비장이다. 단독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데이터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데이터와 함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 데이터는 그 항목 하나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저희는 관계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인체 유래물은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기증자에게 직접적인 어떤 치료적인 이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데이터는 현재까지는 분석 결과는 제공자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기보다는 지식 발전 또는 그 시스템 발전을 통한 간접적인 이득 제공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간접적 상호성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인체 유래물은 재사용이 불가능하죠. 물리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강 데이터는 사용한 다음에도 재사용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기관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독점한다라는 것이
애매해진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다수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인체 유래물의 특이 사례가 있죠.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오늘 또 좀 처음 보시는 사례일 수도 있을 텐데요. 셀 라인으로 인한 이익 생성 사례라고 합니다. 뒤에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헬라 세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에모 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암 세포였고, 그래서 무한정 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함을 통해서 많은 이익이 창출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인체 유래물은 간접적인 상호성과 다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접적 상호성이라고 하는 그 분석이 당장 본인에게는 큰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큰 공헌을 하고 간접적으로 다시 그 기증자 또는 기여자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 상호성입니다. 그리고 다수성은 여기저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기관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암세포이기 때문에 무한정 복제가 가능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체 유래물과 달리 이런 셀 라인들이라고 하는 인체 유래물 또는 암세포라고 인체 유래물은 오히려 건강 데이터와 비슷하게 간접적 상호성과 다수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셀 라인의 사례를 검토하면 건강 데이터 문제에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관계성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건 조금 별도 검토가 필요하겠죠. 사실 인체 유래물은 어찌됐건 그 세포 하나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데이터가 지닌 관계성과는 조금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동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마지막에 표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헬라 세포, 헨리에타 렉스 사례입니다. 헨리에타 렉스라고 하는 여성은 31세 여성이었고 흑인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자궁경부에 아데노칼시노마로 이제 있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생검을 하고 당시의 방사능 치료를 받게 되지만 진단 후 9개월 이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검했던 그 아데노칼시노마 세포가 세계 최초로 체외 배양에 성공한 인간 세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암세포주 확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참 이 세포는 다양한 실험에 활용이 되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조너스 소크가 소아마비 백신 개발할 때도 이 세포를 활용을 했고요. 최초로 이제 인간의 유전자 수 확인할 때도 이 세포가 물론 우연히 이렇게 된 거지만 유전자 수를 확인할 때도 이 세포가 사용이 됐고 최초의 인간 동물 하이브리드 세포를 만들 때에도 이 세포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후 유전자 지도, 지놈 지도 작성의 연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르츠와 하우젠이 HPV와 자궁경부암의 연관성을 확인할 때도 이 세포를 사용하게 되었죠. 이 세포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헬라 세포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이득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헬라 세포의 원소 유주는 죽었고 가족은 이런 상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한 연구 이득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연구 작성하고 수행한 것은 연구자와 기관이 했기 때문에 결과도 연구자 및 기관에 귀속되는 것은 일단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 세포가 없었다면 이런 연구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헬라 세포의 원소 유주에게 이득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세포를 포함한 인체 유래물을 사고 팔 수는 없고 지금이라면 당연히 그 기증 절차 받고 기증자 예우 아니면 다른 경제적 대가 없이 연구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적절한 기증 절차가 없었고 동의 없이 인체 유래물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 연구에 유용했고 나중에 생존 가족이 알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즉 동의 없이 사용한 인체 유래물로 인해서 발생한 이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동의했으면 되는데 동의 없이 이미 70년 동안 이득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은 헨리에타 렉스 재단이 있고 그래서 연구소 등이 자발적인 기부를 하는 것으로 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재작년까지만
그때만 해도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좀 이제 해결책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렉스 사례에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체 유래물 기증 절차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증 절차 외에서 발생한 이득 손해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동일하게 건강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 데이터를 저희가 기증한다. 그래서 주체 사후에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인체 유래물 기증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건강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 관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추가적인 이득이나 위에 대한 어떤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사례는 존 무어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1976년에 헤어리셀 유케미아로 진단이 되고요. 그래서 비장 적출수를 받게 됩니다. 원래 크기보다 한 14배 정도로 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치의였던 데이비드 골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비장을 검사하다 보니까 특이한 T 백혈 림포사이트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GM-CSF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GM-CSF라고 하는 이 뭐 그냥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은 이 어떤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마크로파지의 생성을 촉진한다든지 하는 그 어떤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암 치료 연구에도 사용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HIV 치료 연구에도 사용이 되었다가 뭐 지금은 뭐 적용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사용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대해서 특허를 내게 됩니다. 1984년이었고요. 그리고 이 특허를 낸 주치의 그리고 연구 같이 했던 사람 그리고 그 회사였던 제네틱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회사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무어가 이 의사와 병원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항소법원은 이 회사가 잘못했네, 의사가 잘못했어, 이거는 횡령이야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무어는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게 되죠. 무어는 자기가 버린 세포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단지 의사는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해상충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저희가 생명예속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네틱스 회사라고 하는데도 무어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포에 특허를 겁니다. 그리고 무어 또한 이 주치의와 제네틱스사가 횡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둘 다 모두 생명예속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예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살아있는 것을 노예와 같이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제네틱스사는 무어의 의지를 무시하고 그 신체 유래물에 관한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무어 또한 자기 신체의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그냥 사고팔 수 있는 대상으로만 다루었다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생명예속행위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체 유래물에 재산권을 부여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저희는 일단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체는 아무리 내가 그것을 버렸고 심지어는 내가 폐기하는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주체에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저는 주체가 그 이후에도 통제권을 유지해야 함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마찬가지로 건강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인체 유래물 기증이든 건강 데이터 기증이든 공유든 간에 모두의 건강 향상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체 유래물 기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어떤 별다른 이득을 주지 않으므로 증여의 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건강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분석을 통해서 전체의 건강, 이 전체의 시스템을 향상하고 전체의 건강을 향상할 수 있다라는
하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건강 데이터의 재산권적인 소유를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임상 연구를 저해할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팔 거니까 돈 주고 사가세요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산권적인 소유권은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전체의 이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데이터의 재산권적인 소유권을 부여하면 인체 유래물과 마찬가지로 생명 예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데이터를 재산으로 여기는 것은 신체를 재산으로 여기는 것과 존재론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리고 판매한 건강 데이터가 이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물건으로서 그냥 재산으로서만 취급하는 것은 이후에도 상당한 어떤 말 그대로의 윤리적인 문제를,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는 건강 데이터의 통제권적인 소유권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데이터가 공유되고 활용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는 계속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확보 강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 유래물과 달리 인체 유래물은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끝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심의를 잘하고 그냥 기관 또는 연구소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만 어떤 관리 감독만 하면 됐다면, 건강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지금 계속 잘 활용하고 있는지,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보관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보 주체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사용이 끝나서 폐기하게 된다면 제대로 폐기했는지까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공공 건강 데이터 거버넌스는 이미 한 차례 시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케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NHS의 1차 의료 의무 기록 자료 제공 서비스였습니다. 2014년 출범하였는데 논란이 심해서 바로 6개월 동안 중지되고 그 이후에 서비스가 폐쇄됩니다. 어떤 연구자는 이것이 사회적인 허가의 결여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그 연구에 대한 또는 그 활용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보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활용을 위해서 그 정보 주체들에게 암묵적인 동의 또는 옵트아웃을 적용을 했으나 그 절차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기대에 균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이와 환자 사이에 원래 있었던 비밀 보장 또는 비밀 보호의 관계를 이런 케어 데이터라고 하는 공공 건강 데이터 서비스가 변형시킨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은 내가 왜 병원에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케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공공재로서 지니는 가치가 불확실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을 추구하면서도 또 저희도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활용해가지고 어떤 산업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한다면 이게 이 사회의 건강을 추구하는 건지 개별 기업의 이득을 추구하는 건지 이 목적이 혼동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어 데이터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보면 기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강 데이터 기증에 관한 윤리적인 규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헌에서는 기관 직원을 적절히 훈련해야 되고 데이터 보안, 접속, 오용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데이터 전달 경로를 추적 관리해야 하며 충분한 감형 처리와 재식별화 금지가 이루어져야 되며 데이터의 지속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유지, 목적 달성 이후에 이관 및 폐기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 데이터의 통제권적 소유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 주체 또는 데이터를 만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증과 달리 정보 주체 및 데이터 생산자, 즉 의료인 등이 생존하고 있다라는 다른 상황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건강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직접 의견이나 이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그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체와 생산자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더해서 아까 그 기증에서 나왔던 그런 관리 측면에 더해서 활용기관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 주체와 생산자의 개입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인체 유래물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원칙에 건강 데이터에는 어떤 원칙들을 추가해야 되는지 또는 원칙을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인체 유래물 같은 경우 자율성, 비밀보호, 관리책임, 합당성, 공지성, 좋은 거버넌스, 강제성이라고 하는 원칙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에 대한 동의, 건당 기증동의서를 받고 보존하고 인체 유래물 잘 관리해야 되고 이 동의는 철회 가능하며 익명화 상태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내용들, 그리고 적정한 관리와 관리자를 마련해서 이제 연구를 할 때에는 타당성과 공익성을 검토해서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 제공할 때에는 그 기준 및 절차 근거를 공개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제공된 인체 유래물의 이용 적절성은 항상 소명 가능해야 하며 부적절한 활용이 탐지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대해서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든지 제공 중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미 생명윤리법 등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 데이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계성이라고 하는 측면, 즉 한 개의 항목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옵트아웃이 더 적절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다 동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00만 건의 데이터다. 100만 명에게 일일이 다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괄적인 동의를 받거나 또는 옵트아웃, 이미 일단 활용을 하고 그 사용을 보고하되 만약에 빠지고자 하면 얼마든지 빠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그 대신 이런 건강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대중은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이 내용에 관해서 어떤 국가적인 아젠다로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비밀보호는 어떻습니까? 보존이나 철회는 동일하겠습니다만 익명화 또는 가명자료 상태로 제공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익명화 또는 가명자료냐? 물론 익명화로도 활용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많은 데이터는 익명화하게 되면 사실 크게 활용해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 또는 기업들은 가명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명 자료 형태로 제공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식별화 가능성을 줄이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법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리 책임이나 합당성이나 공지성에서는 인체 유래물이나 건강 데이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건강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참여에 관한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활용에 있어서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거버넌스의 경우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거버넌스단에서 관리할 필요가 생긴다라고 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어떤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거버넌스가 제대로 잘 유지되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 데이터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관찰,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례를 살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건보공단의 공공 데이터가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3법 때문에 2021년 9월에 6개 보험사가 그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보공단 자료제공심의위는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보험사가 과학적 연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자료 제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이죠. 2022년 1월에 하나생명이 재승인을 요청합니다. 이런 연구 기준들을 완전히 보완한 연구 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현황으로는 지금 이것을 지금 계획서로는
문제 삼을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제공을 해줘야 될 텐데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인 의료 정보를 기업에다가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66.9%가 제공을 반대한다라는 답을 냈습니다. 건보공단의 내부 직원 설문, 이건 물론 공개 또는 정식의 설문은 아니었는데요. 83.3%가 제공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그 모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관한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지만 최종 결정은 공단이 내리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보험회사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인간보험사에게 넘기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지금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과학적 연구냐.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게다가 국민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염정보의 비식별화 처리에 재식별화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또 건보공단 내에서는 이렇게 보험공단의 자료를 개별 보험사에게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건보공단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대는 타당할까요? 각 하나씩 보시면 자료 제공의 공공성 문제는 이미 이 공공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있지만 이미 저희가 법적으로 산업적 연구도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과학적 연구에 새로운 제품, 서비스, 연구개발,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이 공공성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포괄적 당위적 주장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정보 재식별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반대할 문제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식별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데이터 활용은 그냥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 회사가 또는 건보공단이 재식별 가능성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기술적 요건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이를 심의가 제대로 검토해서 만족하였다라고 하면 재식별화 자체는 문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험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사실 의료 데이터 제공의 여부와는 조금 별개의 어떤 정치적 그리고 기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제공해도 될까? 의 질문에서는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사례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입니다. 공공성의 주장이라고 하면 결국 공공의료 데이터는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공공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이익 분배와 관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사실 보통 공공의 것이라면 공공기관의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보공단이 이거 데이터 주면 됩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시민단체들은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공공의료 데이터 또한 환자, 의료인, 기관이 그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관, 건보공단이 기업의 즉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 환자, 즉 정보 주체, 그리고 의료인, 데이터 생산자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료 데이터의 활용, 보관, 폐기의 기업 결정에 환자, 의료인, 기관은 여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거버넌스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업의 데이터 관리 과정에 환자, 의료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데이터 활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의료인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강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런 공공의료 데이터 또는 건강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선생님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